네, 안녕하세요. 네,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참여지원팀 노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복지관 11월에 효문화기획 행사로 첫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첫 행사는 바로 효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저희가 효도와 관련된 책을 저서를 내주신 작가님을 모시고 저자 특강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은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나요란 제목으로 책을 써주신 박인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감동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복지관에서는 일단 어르신들 15분 정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좀 소수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흥시에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만 작가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을 지은 저자 박인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떨리고 감사하고 마치 제 고향에 온 저희 부모님 뵙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넘기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해바라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이 해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또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양재동에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흥시 복지관에 지금 오려고 하니까 인사드렸듯이 제 마음속에는 우리 보고 싶은 부모님 그리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시지만은 이 가을에 환한 해바라기 꽃을 웃음으로 좀 드리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새벽 시장이거든요. 가서 이제 꽃을 사서 한 송이씩 드리려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 다발씩을 사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모쪼록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좀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화면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 책을 지으면서 남들은 저에게 효자라고 하지만 저는 매우 거북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냐하면은 제가 효자로 일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아버님이 좋았어, 어머님이 좋았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좋았어 했던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양계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계장집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현재는 두 딸의 애비가 되고요. 1959년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래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요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병이 들어오는 시점, 그 다음에 다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까지의 약 7년 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모는 환자가 아니라 땡땡땡땡이다. 그 6자리 글자가 무엇일까요? 아픈 부모는 환자가 아니라 땡땡땡땡이다. 무슨 글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보살핀 부모님. 예, 아주 좋은 대답이세요.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단어. 예,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아픈 부모는 환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책을 썼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왜 썼느냐, 책을. 그 불편한 이야기, 책을 보면은, 오늘 여기 오려고 아침에 또 책을 한번 봤거든요. 그럼 또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책을 썼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게 뭐냐면 일상이 중요하더라, 일상이 소중하더라 하는 것을 자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다음, 이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201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017년에.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위를 아저씨라 부르는 장모님. 우리 이제 저한테는 아저씨라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불렀어요. 1921년생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셨겠죠? 예, 많이 태어나셨. 여러분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 짐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함께 저희 집이랑 함께 살았죠. 한 16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4년 전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치매를 가지신 상태에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16년 동안 이제 같이 살았고 4년 동안은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모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속초가 고향이세요. 속초가 고향인데 우리 장모님은 이제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일남 일녀 출생으로서 이제 출생을 하셨는데 23살에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도 있지만은 남편이 강제징용을 갔어요. 일본으로.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아마도 돌아가셨겠죠. 그래가지고 35세에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해가지고 세 자매 딸이 셋이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 둘째 딸이 이제 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인연이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저도 하고 나서 장모님 기준에서 보면은 73세에 첫째 딸이 암으로 이제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때 속초에 사셨는데요. 이때에
80세가 되면서 부정맥으로 이제 속초에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신 거라. 그래서 이웃집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맨 먼저는 막내딸이 김천에 사는데 집을 합친 거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집을 팔고 파니까 3천만 원이 나와. 그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전 재산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김천에 이제 막내딸 집에 가가지고 사시다가 한 3년 정도 사시다가 서울에 있는 이제 저희 집으로 합가를 해가지고 16년의 삶이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왜 오셨냐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맞벌이를 했어요. 집사람이 간호사였고, 그 장모님 마음에는 간호사 하는 둘째 딸이 출퇴근하니까 설거지하고 빨래 걸고 살림살이를 도와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몸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직장 다니는데 빨래도 못하고 뭐 밥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치매가 아니셨어요. 사후 이리고 오게. 왜요? 아, 내가 사실은 얹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후한테 뭐 하나 줄 게 있다고. 뭡니까? 이 금반지를 주는 거야, 이게. 한 몇 돈쯤 보여요, 이거? 세 돈짜리 금반지를 이렇게 주면서 내가 결혼할 때, 재혼이죠. 재혼할 때, 우리 예물할 것도 없고 해서 장인어른, 내 남편한테 이 반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그 금반지를 이제 저한테 주는 거죠. 주면서 사오, 이거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네, 받아줘 하니까 저는 이거 안 그러셔도 돼. 아니야, 내 마음이 하는데 받는 순간 저 무게가 3돈이 아니라 3톤으로 느껴지는 거라. 이게 그 마음이 이 반지거든요. 금반지가. 그 마음이 와닿는 거라. 이게 저한테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제가 꼭 그래서는 그런 건 아닌데 장모님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저희 집에 살면서 이제 저희 집은 아까 딸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딸 둘에 저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5명이 사는 거죠. 이제 방이 셋이라 가지고 딸 하나에 장모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에 이렇게 보면은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뭘 잘하느냐 하면은 할머니하고 화장을 잘 시켜드려요. 이때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발톱에 어느 날 보니까 발톱에도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손톱에도 빨간 물도 드리고 입술에도 빨간 이 립스틱도 발라드리고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예쁘다고. 그리고 또 저는 이때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이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못 봤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미안한 거야. 연세가 있으셔도 화장하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는 남자이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죠. 소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참 뉘우쳤는데요. 아니, 나이 들어가 무슨 화장을 해. 이런 마음을 뉘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가지고 거울도 보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화장대가 요게 30년 된 거거든요. 화장대에 요 손잡이가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가 없는 거라.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서랍을 열어 보면은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가장 많은 게 휴지가 제일 많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그럼 마음속에 이거 손잡이 고쳐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뭐 부탁하고 하니까 손잡이가 왔어. 그런데 안 맞아.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수소문을 했죠. 해가지고 결국은 분당에 있는 철물점에 가가지고 맞췄어. 맞춰가지고 딱 해드리니까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고마워 사우 고마워 고마워를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화장대 손잡이 이렇게 하나 고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마워 하신다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쳤는데 장모님은 그것을 너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마워 사우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 조그마한 동작이 장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장모님이 치매가 오시면서 뭐가 많아졌느냐 하면 질문이 많아졌어요. 질문. 하루에 제가 이제 한번 세알이어 봤어요. 토요일 날 직장 안 가는 날 집에서 이렇게 한번 발을 정자를 5개 발을 정자잖아요. 써보니까 100번을 질문하더라고요. 100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질문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몇 시냐? 오늘 며칠이냐? 낮이냐? 밤이냐? 여기가 어디냐? 그 다음에 조금 철학적인 질문은 아저씨는 누구냐? 그리고 엄마 어디냐? 뭐 이런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포스트잇을 온 동네 이런 걸 붙여놨어요. 이거는 밥솥 위에는 밥 있다. 밥솥 열지 마라. 전기 렌지 위에는 렌지를 잠궈 놨다. 만지지 마시라. 그 다음에 여기 시계 밑에는 둘째 딸 이름이 제 아내 이름이 마누라 이름이거든요. 아내 이름인데 영자는 7시에 집에 온다. 몇 시에 오냐 어디 갔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뭐냐 하면은 다문스러운 애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너무 많다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질문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답을 해준 거야. 같은 질문을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여기 왜 그래? 여기는 어디야? 계속 물어도 답을 해줬어. 그런데 장모님이 같은 질문 100번 한다고 나는 답을 못 해줄 이유가 뭐가 있지?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다르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야? 이러면은 지금 이제 10시라고 보죠. 9 더하기 1시입니다. 그러면은 10시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또 한참 있다 지금 몇 시야? 하면은 조금 있으면 11시가 돼요. 하면은 또 10시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한참 있다가 지금 몇 시야?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몇 시라고 했게요? 하면은 10시라고 했지. 딩동댕 합격. 100점 박수 쳐주는 거라 이래. 엄청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저도 놀랐어요.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치매가 있지만 논리가 잘 안 된다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장난을 좀 치려고 했어요. 아범, 엄마 어디 갔나?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시장 갔어요. 1시간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럼 잠깐 있다가 텔레비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졸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저씨, 엄마 어디 갔어?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장난을 치려고 아까 엄마 시장 갔다 오자 그랬잖아요.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쫙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엄마 어디 갔어요? 아니 장모님 아까 제가 시장 갔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 기억을 못 하세요?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내가 묻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가 싫어? 싫으면 간둬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화가 좀 났구나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한 번 더 내봐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있죠.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엄마 어디 갔어요?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이제는 장모님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어디 갔다고 그래서 시장 갔다 왔는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하니까 장모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빨을 깍 깨물고는 탁상을 치면서 내가 싫다면 싫다고 하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내가 무서워.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모드를 바꿨어. 아이고 장모님 제가 장난쳤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장모님 최고예요. 사과 이렇게 깎아드리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엄마 시장 갔어요. 곧 오실 거예요. 미안해요. 하니까 장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데간데 없는 거야. 화냈던 거는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때에 우리 집에 사촌 조카 둘이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총 몇 명? 7명이 살았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장가를 가가지고 나갔고 또 하나는 시집을 가가 나갔고 이제 2명 빠지고 또 여전히 5명이 사는데 저녁에 이제 조카가 종영이거든요. 야 종영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뇌과학을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글쎄요, 아마 불안해서 그런 거이지 않겠어요? 그래? 그건 왜 불안하냐?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불안이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생존을 하려면 방어를 하려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방어한다는 거야. 그 장모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은요. 치매가 오셔도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그대로 살아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둘째 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엄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요게 틀렸다는 겁니다.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치매는 올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해드리고 똑같이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요게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어머님 이야기를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입니다. 책 제목 속에는 불편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근데 어머니는 체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80, 한 5kg. 그러면 체중이 좀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양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자, 체중 80kg가 넘는 체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걷는 것이 어떻다? 그렇죠. 매우
불편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37년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1974년도부터 공동체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황금 소망의 집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한 40년을 해오셨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하던 양계장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료 급식도 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못하게 되면서 2021년 올해 2월 1일 날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초 그러니까 설날이죠. 설날에 이제 제가 대구를 집이 대구인데요.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 집으로 대구 내려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으로 오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는 거라. 계명대학 병원으로 동산 의료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야?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거라. 그래 왜? 하니까 이제 아들이 온다고. 아들이 설날에 이제 아들이 오니까 콩나물 사러 가자고. 콩나물 사러 가자고 이야기해놓고 그 순간을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이제 여동생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갔는데 콩나물 사러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80kg가 넘는 체구에 인공관절 수술해가 누워 계시는데 일어나서 나오시다가 현관에서 넘어진 거지.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음은 그 마음 알죠. 마음이 앞섰지. 자식은 오지 콩나물 사러 갔는데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다친 거야. 이게 한 2주 뒤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계명대 병원으로 입원해 있으니 설날에 글로 오라는 거라. 제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슬픈 게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가만히 계시면은 내가 내려가는데 콩나물이 뭐라고 이게 모르는 소리 하는 거지 내가. 그죠? 모르는 소리 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라. 지혈이 피가 계속 나요. 이게 지혈이 안 되는데 이제 의사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고 지혈을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잡았어. 그럼 막 하니까 엄청 아프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제 마음속에는 내려오면서 이미 화가 났어요. 근데 병원에 가가 얼굴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지. 막 피가 범벅이 됐으니까 두 번째 화가 났어. 그 다음에 또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의사가 치료하려고 하는데 큰 소리를 막 치니까 화가 또 세 번째 나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의사가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하니까 의사가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큰 소리 치지 마라. 무섭다. 니 나가라. 니 나가라 이거지. 그래서 병원에서 저는 쫓겨났어. 의사가 우리 며느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며느리가 간호사니까. 그럼 며느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참 잘하시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수월하게 지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나는 큰 소리 화가 3번 났고 큰 소리 쳤잖아요. 미안해지는 거라. 야 내가 왜 이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절대로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쳐서는 안 되겠다. 큰 소리 치고 나니까
부모님 마음에는 불안해지고 무섭고 치매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감정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라. 이거를 이제 또 깨달은 거죠. 아까 아버님이 양계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학교에 오시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 왜 우리 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부모님들과 학교 오라고 하잖아요. 학교 오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 오면은 저는 숨었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창피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의 별명이 똥만이었어요. 똥만이. 왜 똥만이냐 하면은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니까 제가 양계를 이렇게 일을 돕다가 보면은 옷에 신발에 달똥이 묻는 거라. 그러면 닭똥 냄새가 학교에 가면은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똥만이라고, 박인만이거든요. 인만이가 아니고 똥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 닭 모이 주고 뭐 이렇게 하던 이 냄새 있잖아요. 온몸에 배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매우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머니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7년 동안에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둘째, 셋째 토요일은 제가 내려가가지고 봉사하고 올라왔거든요. 어머니에게 봉사한 거지. 그런데 기차 타고 오는데 냄새가 귀한 냄새가 나는 거라. 이거 뭐 어디서 나지? 가만 보니까 내 손에서 냄새가 나. 왜?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내 혼자 내려가가지고 밥 차리고 방 닦고 구석구석 정리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쫙 하고 나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손에서 나는 냄새가 보니까 어머니 냄새하고 똑같은 거라 이게. 아하, 이게 어머니 냄새구나. 나이 60이 돼가지고 어머니 병드니까 초등학교 때에 싫어했던 어머니의 손냄새가 이제 나는 거라. 아, 이게 내가 싫어했던 어머니 냄새는 밥하고 빨래하고 국수 말고 김치 말고 그다음에 닭모이 주고 온갖 일 다 하던 그 손에서 나던 냄새가 불현듯 내한테 나기 시작하는 거라. 이제서야 고마운 거죠.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냄새가 화장품 냄새보다도 더 그리운 냄새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냄새인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아프시면서 7년 동안에 여동생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카톡으로 이제 이 편지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편지 글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글씨를 명필로 잘 써. 저한테는 명필이거든요. 명필로 너무 잘 써서 한번 읽을 수 있는 분.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랑하는 미나나,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그가 궁금하고 잘 사는 게 고맙다. 내가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 한 집에 살고 사는 거다. 소원이다. 이자 너희들 잘돼 너희들 잘 되고 건강하라. 예, 그런 감사합니다. 거네요. 예, 아마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아마 이 읽으시는 마음은 제가 볼 때는 글씨를 읽어서 읽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라. 뭐
그러니까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본인이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저거를 카톡으로 여러분들 저 사진을, 저 편지를 받는 자식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자식한테 편지를 쓴다면 자식들은 아마도 동일하게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자식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뭘 했냐 하면은, 그래, 어머니가 하는 거 나도 하자. 나는 왜 못하냐 이거죠. 그죠?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가 글씨를 저렇게 못 쓰는데도 편지를 써왔는데 나도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하루에 5가지, 그러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20일 동안에 썼어요. 그래 20일 동안에 써가지고 매일 어떻게 카톡으로 여동생한테 보내가지고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읽어드리라고. 그걸 20일 동안에 했어.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100가지 감사가 되잖아요. 요것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내려가 가지고 감사했는 걸 읽어드려야 또. 듣기가 싫을까요?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듣기가 싫을까요? 듣기가 괜찮을까요? 좋죠.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들어도 실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쉬워요. 그 책에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쉬워요. 1.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가난한 시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먹을 것 없을 때마다 육신의 젖을 물려주셔서 양식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넷째, 매일매일 칭얼거릴 때마다 어떤 일보다 우선으로 젖을 물려주어 감사합니다.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달래시며 웃어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가 크고 체중이 늘 때마다 옷 만들어 갈아입히고 다치지 않고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없는 살림에서라도 꼭 새 옷 한 가지 사주시는 기다림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사주신 옷을 불장난하다가 구멍나게 했을 때는 바느질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빨래한 이불 호청을 온 식구가 바느질할 때 바느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재봉틀기가 들어왔을 때 이리저리 만져보고 장난 재봉질해도 야단치지 않아 호기심을 키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로 잠에서 평화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맛있는 반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꽁보리밥에 호박 썰어 넣어 구수한 된장 요리와 바깥 밭에서 뜯어온 부드러운 호박잎으로 맛있게 먹는 기억에 감사합니다. 학교 도시락 사갈 때 달걀 후라이 만들어 바닥에 깔아놓고 혼자 먹으라고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가 동네 어기 야산
도랑이나 논밭에 놀다가 배고파질 때면 어김없이 밥 먹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발유 아낀다고 석유 아낀다고 일찍 자라고 하시고는 자는 아이 이마에 손 얹어 놓고 잘 자라 잘 되라 복 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루에 5가지씩 기억이 날 때마다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여동생이 엄마한테 읽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랬지, 내가 그랬지. 그걸 어떻게 지가 다 알고, 그걸 지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한테 고맙다 하느냐 하는 거야. 이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아주는 거. 누구든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거거든. 자식의 어려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돌아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네. 우리는 가족들이랑 조카랑 뭐 크리스마스다고 파티한다고 날짜 잡고 음식점 예약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라. 야, 이거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이제 식탁이 나무 식탁인데 오래됐어요. 저거 하나 갈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근에, 여러분들 당근 하시는 분들 있죠? 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대리석 식탁이 무료로 나온 게 있어. 하나 딱 집어서 무료로 나왔으니까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가서 대리석 식탁을 이제 하나 이렇게 챙겼어요. 그 용달차를 불러서 대구까지 간다니까 18만 원을 달래요. 식탁은 무료, 배달비는 18만 원.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용달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했어. 서울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서 하루를 어머니랑 둘이 자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크리스마스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전부 다 제가 만드는 거죠. 반찬도 하고 배추도 삶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굽고 두부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부치고,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요게 보면은 식탁이 요게 대리석 식탁이거든요. 요 식탁이 조명을 받으니까 누런 게 이게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 그 어머니가 야야, 갑자기 내가 부자 된 것 같아. 임금 된 것 같아. 대리석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임금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런데 3층에 살던 이웃집에 살던 분이 제가 왔다고, 어머니가 또 돌보신 저 병문안 인사차 왔다 갔다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코로나가 걸린 거야. 그럼 뭣도 모르고 이제 올라왔어. 저는 작년도 12월 30일 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29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29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여동생이 오빠 큰일 났다. 엄마가 코로나 걸렸다 간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저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서초구청에 가서 검사를 했어. 그 다음날 걸렸어. 제가. 어머니도 중증이야. 바로 병원에 했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기록인데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어머니가 기저질환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코로나 딱 걸리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거야. 그럼 저도 중환자실에 갔어. 그럼 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27일 만에 나왔어요.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반평짜리 침대 위에서 땅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27일 동안 고위에서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침대 위에서 칫솔하고 머리 감고 면도하고 고위에서 생활 딱 하다가 나왔어.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에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 한 7일 전쯤에 해서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번 하시라고. 나도 이제 병원에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그런데 의사의 말씀은 말은 못한다. 산소호흡기 끼고 다 해가지고. 그런데 듣는 거는 살아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도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모습인데요. 어머니께서 크리스마스 날 제가 내려가 가지고 밥 먹었던 게 그때부터 요 병원에 오시기까지 이야기를 다 해드린 거죠.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있다. 뭐라고 했냐 하면은 만약에 어머니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 소명이 다 했다면 하늘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실 거고, 만약에 소명이 남아있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면 병원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런데 만약 하늘 가시려면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야 어머니 하늘 가시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가. 부탁합시다.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 대답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토하는 것을 안다. 이제 알은 거죠.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하고 3일 후에 돌아가신 거죠. 2월 1일 날, 올해 2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때에 전화를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면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실에. 면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보셨지만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을 보고 면회를 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전화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자들도 전부 전화해라 해가지고 차례대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는 그런 날인데, 끝나고 제 마음에 어머니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유언과 같은 말씀의 느낌을 주시더라고. 그래 이제 이 글을 적었어요. 그 한번 같이 읽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기 8일 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대신 쓴 거죠. 주님, 나를 부르신 오늘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섣달 금음날 겨울입니다. 내가 하늘 부르심 듣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주의 부름을 알지 않고 허락하신 소명 다 한 날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자손들과 이웃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축복과 감사와 찬송이 노래가 되게 하소서. 나이 먹는다는 것도 존경받되 찌푸리지 않게 지난 80년의 삶을 돌아보아도 고맙고 영원한 하늘 나라 소망하며 이웃 섬기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소진되었지만 영원히 맑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하늘에서는 자손들의 삶에 평생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오늘 주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손들에게 웃음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자손들과 이웃 사랑에 애써 왔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어머니 마음으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화의 기록이었다는 거죠. 이제 잠깐 한 6분 정도 음악 하나 들으면서 쉬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공감, 많이 공감되시죠? 예,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둘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고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 그 하나가 아마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원래 이 책 제목을 이제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짓기 전에는 먼저 생각했던 제목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 가끔씩 전화를 해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묻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물어볼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 태산과 같은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와 같이 태산과 같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현재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말입니다. 이제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75세 때에 2008년이죠. 그때에 이제 제 나이가 50에 막 접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종합 검사를 근처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아이고 당뇨도 없고요, 혈압도 없고요, 폐도 깨끗하고요, 뭐도 깨끗하고요, 뭐도 좋고요, 뭐도 좋고요. 그런데
PSA 지수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PSA 지수가 1929인데 저게 뭐냐면은 전립선 암이 되는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니까 좋고라는 말을 다 기억을 하고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는 거는 그냥 흘러들은 거지. 아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2년을 지난 거죠. 2년.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내려가면은 아버님께 가면은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어깨가 아프네, 팔다리가 쑤시네, 이 툭툭 두드리는 거야. 주물러라 주물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뭐 이렇게 허리가 뭐 일을 하시나 왜 그래요 하면서 이제 주물러 드리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지. 야야 일 없다. 나이 들면은 다 이래 아픈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넘기신 거죠. 그래 2년 뒤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종합 검사를 다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받으러 가고 77세 때구나. 그 겨울쯤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문턱에 턱 들어서서 이거 종합 검사 또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허리가 아프고 뭐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지난번에 큰 그 병원에 잘 다녀오셨어요. 2년 전에 검사 받으셨잖아요.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하니까 뭘요? 아니 그때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니까 다 뭐도 좋고 혈압도 좋고 당뇨도 없고 뭐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갔는데 약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종합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PSA 지수가 얼마 11,000이 올라온 거죠. 하니까 그때 의사가 머리, 목 빼고는 전신의 암이 다 전이가 됐다는 거라. 머리하고 요 목 외에는 이 뼈마디가 쑤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이제 그 진료 예약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다 해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의사분이 얘기를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2개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잘 해드시라고 잘 해드리라고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거 맛있게 해드리고 가시고 싶은데 여행 이렇게 잘 모셔다 드리고 말하자면 6개월에서 12개월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잘해드리라고. 야 큰일 났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같이 있던 어머니는 이때 어머니는 이제 올해 초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017년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같이 있으면서도 못 돌봤다고 그러고 여동생은 내가 병원에도 못 데리고 갔다고 그러고 남동생도 누구도 내가 병원에 가자 소리 한 번만 했더라면 또 이런 자책감이 들고 저는 저대로 막 화가 나는 거죠. 또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나는 맨날 1년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가 아버지는 건강 종합검진 한번 제대로 못 했냐고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죠. 그러면서 서로 원망 말은 안 해. 말은 서로 마음속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네가 한 번만 막 데리고 갔었으면 네가 한 번만 말해줬으면 근데 원망하면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간호가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6개월 동안이라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이제 6개월 했는데 84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6년을 사신 거죠. 6년을. 그 이제 이 사는 동안에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제 너무 애절해지잖아요. 이제 전화를 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에.
별일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세요? 전화해도 할 말이 없어. 뭐 하세요? 어디세요? 약 드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고맙다. 우리 좋은 날 우리 한번 만나자.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말이죠.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러는데 지금은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할 데가. 지금 핸드폰에 아버지 전화번호는 저장은 되어 있지만은 전화 누르면 누가 받는다? 딴 사람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받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전신으로 전이 됐다는 진단을 이제 받으면서 삼남 일녀 사남매가 이제 머리를 맞댔어요. 한번 대구에 내려가서 전부 다 한번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야 나 놔두고 어디로 가냐 너들. 지금 나를 어디 요양원 보내려고 하냐? 너 나 지금 몰래 무슨 작당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불편해. 나도 따라갈란다.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계시라고. 우리끼리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오겠다고. 이제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탓도 아니다 사실은. 여동생한테 너는 말했으면 아버지가 이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은 하지만 잘 했잖아. 그래서 이제 서로가 지금부터는 이제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남동생 너도 뭐 설날에 오면은 그래도 아버지 뭐 잘 챙겨 드렸잖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홍삼 그거 가지고 왔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니 뭐 고등어도 사오고 네 마음껏 최선을 다했잖아. 괜찮아. 우리 받아들이자.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6개월이라고 한다. 길어봐야 12개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떡할래? 우리가 이제 잘 모시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야 여동생한테 둘째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둘째고요. 여기가 그 밑에가 이제 남동생이 요 택시 운전하고 그다음 막내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랬는데 야 여동생 너는 지금 직업이 없잖아. 주부잖아. 그러니까 출퇴근 아버지한테도 출퇴근해라. 그리고 월급 줄게. 우리가 전부 다 돈 모을게. 월급은 많이 못 준다. 퇴직금도 없다. 월급은 일단 줄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150만 원을 맞추자. 최저 시급이다 이거는. 대신에 니는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출근해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그리고 퇴근하고 저녁에는 그 3층에서 같이 사는 남동생 셋째한테 니는 저녁에 돌봐라. 밤에 내려가도 너 택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만 들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큰 일은 없지 않냐. 그 다음 토요일은 이게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 근무하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보자. 봉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 나는 장남이니까 둘째, 셋째 주 하고 그다음에 막내 너는 넷째 주 하고 그다음에 남동생 너도 야간에 이렇게 돌보지만 잠은 니 따로 자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막내 니도 일주일에 한 번 해라. 그런데 매주 4주가 있는 게 아니고 5째 주가 있는 달이 있다. 그때는 여동생 니도 한번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서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나는 대구에서 서울에서 내려가지만 150만 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이만큼 낼게. 내가 장남이니까 그 중에서 뭐 100만 원을 낼게. 그다음에 너는 얼마 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분배를 다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잘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죠. 서로 군말이 없이. 뭐 서로 좋은 거죠. 요 주부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반찬값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월급 150만 원 어디 뭐 식당에 가도 150만 원은 받지만은 엄마 돌보고 오면서 150만 원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요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봄날이었어요. 하면은 이제 제가 내려갈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버님은 체중이 쫙 줄어가지고 이제 6개월 뭐 한 12개월 1년 정도 산다고 하니까 체중은 다 줄을 대로 줄은 거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내려가면은 목욕을 해야 돼. 엄마나 아버지나. 그래서 한 번은 목욕 여행을 해야 되겠다. 늘 좋아하시던 이제 온천이 있는데 청도나 이런 데 가면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탕을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 시설이 있는 모텔, 그 청도에 가면 온천이 있는데 모텔들은 젊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약을 했어.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 게 아니고 대실 3시간을 예약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월풀 이런 욕조가 있는 곳을 예약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다음에 나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4명이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집사람이 목욕을 먼저 시켜드리고 같이 목욕을 하는 거죠. 시켜드리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목욕이 뜨겁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물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대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괜찮아. 근데 손을 뚝 대더니 말씀도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뜨거우니까 온도를 좀 내려라. 그래서 조금 더 내렸어. 또 이렇게 하니까 샤워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차갑다. 온도를 좀 올려라. 그래 올렸어. 또다시 이거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 됐다. 사실은 물의 온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적응하는 게 아버지가 적응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제가 딱 손녀 가지고 미지근하면 이만하면 됐는데 뭐가 들어가자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미지근해도 아버지가 적응하는 시간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냥 따라드리는 거거든. 그 이제 적응이 되니까 들어가는데도 들어갈까 말까. 발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안 들어가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뜨거우세요? 고개를 흔들어. 안 뜨겁다는 거죠. 그럼 왜요? 겁나세요? 겁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라 이게. 뭐가 두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미끄러질까 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봐.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온 전신에 암이 퍼져 있는데 뼈마디가 쑤시잖아요 이게. 그런데 모든 게 부딪히거나 뭐를 하기만 해도 아픈 거야. 이걸 나는 모르는 거지. 나는 건강한 거니까. 아버지는 그걸 부딪히면 나도 어떤 이렇게 물살이 왔어도 막 부딪히면 아파.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월풀 저런 데 가면 이 물폭포 뭐 거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탄을 눌리니까 거품이 잘 나와 이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프다는 거야. 아파. 거품이 우리 몸에 아버지 몸에 대이니까 아프다는 거야. 온 전신이 아픈 거지. 이게 암 투병의 마지막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아버지와 목욕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아버지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날 또 토요일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름 휴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병원으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가방 메고 이제 아버지가 그 병원에 계시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휴가를 온 거죠. 저 혼자 일주일 동안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핸드폰 이거 헤드폰을 이제 이렇게 끼워드리고 이제 노래를 틀어드린 거죠. 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걸 것 같아요?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지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신이 나니까 지휘를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기분 좋으시다는 거지. 아들내미도 옆에 와 있겠다. 장남도 와 있겠다. 그러더니 지휘가 다 끝나고 나니까 거울을 좀 돌라 이거야. 거울을. 그 거울을 들였어요. 저게 이제 손거울이거든요. 그래 모습을 척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잘 살았지 그러더라고. 내 잘 살았지 이렇게 물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저는 이야기를 시작해 드린 거죠.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아버지 아까 어머니한테 감사 편지 썼잖아요. 비슷하게 아버지 제가 대학교 때 픽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픽업을 사가지고 그걸 저한테 운전 연습을 해주실 때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지. 그래가 고마웠다고. 그다음 또 아버지 제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브로크라고 있잖아요. 벽돌 말고 그걸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 나갈 때 이 줄이 안 맞아가 배가 불룩 나왔다고 해가지고 야단 안 치고 새로 다 뜯어내고 새로 쌓는 거 이런 이야기. 말하자면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거리, 추억거리, 이야기를 쭉 해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버지 기억은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이야기하면 다 새로 살아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죠.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는 내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아버지는 고맙다는 거지. 사실은 고맙다는 거는 내가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해줬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고맙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과의 어떤 기억 이야기. 아이들 같으면은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놀았던 이야기.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과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때의 그가 잘했던 이야기, 나한테 고맙게 했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는 거죠. 이게 저는 효도라고 보는 거죠. 그 휴가 하는데 말이죠. 그 이제 새벽쯤 됐을 겁니다. 이제 침대에서 요게 아버지 손, 요게 요렇게 있는 요게 아버지 손, 요거는 이제 제 손. 새벽쯤 됐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
그게 이 얼마나 아픈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시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쯤 됐는데 약을 이제 드셔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 지금 많이 아파하시는데 1에서 10이 아픈 거라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10이 제일 아픈 거고 1이 덜 아픈 건데 어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1만이다 1만. 1에서 10까지 구간을 두고 어느 정도 아프시냐고 물으니까 1만 아프다는 거죠. 1만이. 그래 얼마나 아프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제가 너무 불편해 가지고 저는 이제 기독교를 다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한테 좀 따졌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나이 저렇게 되시도록 자녀들 다 공부시켜가지고 출가 다 했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 다 했어. 그 다음에 양계장 뭐 이런 하는 거 다 처분을 했어. 이제 나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천국 가시면 돼. 그런데 암으로 지금 7년 동안 아프다는 게 1에서 10인데도 1만이라고 그런데 저 고통 앓는데 왜 안 데려가시냐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아니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데려가시냐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안 데려가냐고. 제가 좀 하나님한테 따졌어. 물었어. 왜 그러냐고.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셔. 답변이 없어. 그런데 며칠 뒤에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저한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임마.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시냐고. 근데 너 때문이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때문이라고? 내 때문에 아버지가 암으로 절해가지고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내 때문이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내 잘 살았제라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야. 수고해라. 우리 좋은 날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동생 사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래? 의논을 하고 토요일은 첫째는 네가 하고 둘째는 네가 하고 돈은 누가 되고 이런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형제들이 잘 살게 의논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과정을 하면서 약을 그 과정에서 손녀들이 뭘 하느냐면은 약 잊어먹을까 봐 벽에다가 요일 써놓고 다 붙여놓고 하나씩 떼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선물 사고 모자 사고 뭐 할아버지 좋아라고 뭘 자꾸 챙기는 거예요. 뭐 복숭도 사오고 바나나도 사오고 아주 뭐 별별 건 아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도 행복한 거죠. 그 기억이 그 마지막 7년 동안의 삶이 내 잘 살았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모습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가족 사진이 김진호가 노래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꽃 피우려고 밑거름이 되어준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7년의 고통의 삶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유였다는 거죠.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말이죠.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식들한테 뭘 잘 못해줘도 괜찮아. 돈 많이 못 남겨줘도 괜찮아. 집 안 남겨줘도 괜찮아.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내나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고맙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늘 걱정해 우리 좋은 날 만나자야 고맙다 이 잘 사네 칭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아프더라도 에이 죽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파도 이겨내야 되고 아파도 의연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자녀들, 가족들한테 이유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보세요. 이제 새벽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물었어요. 1에서 10이 얼마고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내려와. 아버지는 이제 그때 침대가 이제 집에서도 이 병실 침대를 썼거든요. 저는 밑에 이제 대구 내려가면 밑에 자리를 깔고 이제 자고 그 밑에서 자고 새벽에 이제 손이 내려와. 손을 이렇게 꿀꺽 잡는 거야. 손주라래. 그럼 손을 잡아. 손 저렇게 잡고 이제 자는 거예요. 또 그게 좋으신 거야. 그게 좋으신 거야 이게. 내려가면은 손 잡고 자는 거. 자다가 보면은 손 떨어지지만 또 손 잡고 자는 저것을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에 고맙다. 이건 뭐 하여튼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을 아까 장모님 질문이 100번 했다면 아버지도 이런 고맙다 하는 얘기를 100번 하는 것 같아요. 100번. 지금 이제 하나의 영화를 하나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이 황동혁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을 감독한 사람은 황동혁 감독이에요. 그러면 아시죠?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 분? 다 보셨네. 어느 정도 그러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하면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다시 영화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문희 씨,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냐 하면은 심은경. 그 다음에 요 영화에 나오는 요 나문희와 심은경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영화 속에서. 그 이 나문희의 아들이 성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관계는 그래 되는데. 그런데 요 나문희 씨는 유일한 자랑이 뭐냐면 아들 자랑이야. 성동일 자랑하는 거지.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야. 그래 욕쟁이 한 거야. 이름은 영화 속에서는 오말순 여사라고 그래요. 오말순 여사.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가족들이 이제 아들이 포함이 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무슨 얘기?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허허한 마음에 이제 외출을 해. 외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는데 청춘사진관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요. 청춘사진관. 이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영정사진을 찍으러 간 거지. 영정사진을 찍으러 청춘사진관에 딱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진 딱 잘 찍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차창에 딱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젊을 때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청춘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자기가 거기서 갑자기 이게 젊은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지. 요게 영화의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재밌게 놀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성동일의 아들, 그러니까 요 성동일의 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 갑자기 혈액이 필요한 거야. 혈액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항을 현대 성동일은 아들이 입원을 했다면은 요 나문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손자잖아,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손자가 아니라 친구 비슷한 나이의 형제지 지금은. 나는 이제 현실로 나가자 좋게 있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구하는데 유일하게 그 혈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할머니 나문희밖에 없는 거예요. 오말순 여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아느냐 하면은 성동일이가 알아. 그러니까 이 심은경으로 변화가 된 어머니가 이 심은경 젊은 친구가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혈액을 지금 이제 수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건이 참 이게 영화의 제목이 이런 게 수혈을 하는 순간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난 청춘생활 끝났어. 수혈하면은 원래대로 할머니로 돌아가 버려. 이제 이 기로에 선 거죠. 요 대목입니다. 자, 요 이제 한번 볼게요. 준비가 예, 한번 보죠. 저기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풋들이라는 아이 알아요? 알아요? 예전에 갓난쟁이를 남편도 없이 키우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갓난쟁이가 병이 났는데 도통 나질 않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줄을 놓으려고 했죠. 근데 그 갓난쟁이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말했어요. 붙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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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줄을 붙들어라. 제발 목숨줄을 붙들어라. 빨리 가요.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지고 살릴게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제발 가셔서 남이 버린 시래기도 주워 먹지 말고 그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도 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아귀처럼 살지 말고 명짧은 남편도 얻지 말고 나처럼 못난 아들도 낳지 마세요.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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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엄마. 아니, 난 다시 태어나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살란다. 그래야 내가 네 엄마고
네가 내 자식일 테니까. 엄마, 붙들어. 아마 이 영화이지만 여러분들이나 저의 마음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아마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고 아마 그렇게 살아갈 거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짓고 나서 이제 지금 3쇄를 지금 되고 있는데요. 반응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한 60% 이상은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 책이 제목도 불편하고 내용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봤더니 첫째는 이제 그 내용에는 내 부모님의 노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자식들로 내가 모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내 부모님 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나로 돌아오면은 자식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비춰질까? 나는 어떤 부모일까? 생각을 해보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 마지막 3년, 마지막 1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글을 하나 이제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족들의 삶, 보고 듣고 보았던 삶, 자식들은 끝내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원망으로 산다. 원망의 노예가 된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눈을 감는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식들은 원망을 하고 누구나가 다 원망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근데 그 원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원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원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마저도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들은 자식들의 모든 이런 허물까지도 용서하고 눈을 감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일상이 기적이다. 오늘처럼 여기 와서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바라기 꽃을 만나고 이거 끝나면은 전심을 먹으러 가고 요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행복이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보다도 먼저가 감사하다. 감사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 조금 이따 또 장면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감사하면은 바뀌어요. 뭐가? 세상이 바뀌어. 감사하면은 내가 바뀌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공통된 것이 나이 드셔서 병이 드셔가지고 지내신 마지막 7년 동안은 유일하게 자녀들에게 물러준 게 있다면 고맙다, 고맙다, 감사해, 감사해,
이 이야기를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밑거름이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책에 보면은 255쪽에 있는데 요 QR코드를 찍으면 노년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요거는 이제 책을 아마 이 복지관에서 아마 준비를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노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와 정신과 모든 것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변해지는지를 알아야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을 요걸 제가 공부하면서 한 7년 동안 모은 것들을 마인드맵이라는 걸 정리를 해놔서 노인이 되면 성품은 어떻게 변한다. 지적 능력은 어떻게 변한다. 신체적 능력, 감각은 어떻게 변한다. 성생활은 어떻게 변한다. 사회는 어떻게 변한다. 뭐 이런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필요 없다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노년기는 보상의 시기라는 거야. 노년기의 변화를 알고 존중을 하자. 그리고 존중을 받자는 거예요.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그거 하려면 뭘 해야 되냐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거 있죠. 역지사지. 첫 번째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아픈 부모는 환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누구에게나 친절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친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감사하면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뀐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어가지고 꼭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와의 숙제. 첫째,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20가지 감사를 적어보고 읽어드리기. 계시든 안 계시든. 안 계셔도 괜찮아요. 계시면 더 좋고 사진 찍어가 보내주는 것도 좋고 내 아내 남편에게 한 달 동안 매일 5가지 감사 기록하고 말하기. 기록만 해서는 안 돼. 말을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내 아이들에게 매일 1가지씩 감사 적고 칭찬해 주기. 카톡이든 뭐든. 그 다음 감사거리는 찾고 쓰고 말하자. 세 번째,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감사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니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한자로 말하면은 감사는 마음심자에 마음을 다하여 말에 화살을 쏘아라. 이게 감사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해. 요 네 단어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100번, 10번,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존중받는다는 거죠. 존중받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존중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 나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 불은 이제 겨울이 되면 불이 추운데 불 떼야 되잖아요. 방이 따뜻하게 하려면 불을 떼야 되지, 그죠? 그다음에 종을 울리려면 종을 쳐야 되지. 노래를 하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 그지? 그리고 뭐든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 나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수고, 종이 받았잖아요.
숙제 거기다 씁니다. 그다음 말하고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말로 해야 돼. 읽어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야 돼. 쓰고 말하고 나누자. 그래가지고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카드도 쓰고 백감사도 쓰고 감사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방문도 하고 일일 5가지 감사도 하고 한 가지도 감사 적고 아들한테도 보내고 자식한테도 보내자. 이런 거. 오프라 윈프리의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비밀 병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 매일 이렇게 했다는 게 비밀 병기라는 거죠. 뭐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아 이거 그죠? 점심 때 오늘 점심 뭐 이제 드시러 가는데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종이 여기에다가 아까 숙제 있잖아요. 다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과 일가 친척,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기록하고 들려드리자, 말하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 가까이 쉬는 시간 없이 강연이 계속 이어졌는데 정말 어머니와의 그동안 이제 일생이 있었던 이야기를 좀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서 이야기하기에 되게 많이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눈물도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감동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강연을 펼쳐주신 박인만 작가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효문화 계승 지원 사업 작가와의 만남 행사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잠시 좀 안내 사항이 있으니까요. 자리에 뜨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